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영역 중립 인지도하고 영역 고유 인지도는 이제 차이점을 좀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눈여볼 게 이제 영역 고유 인지도는 좀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도는 해당 국가의 내용 지식과 양의 구조, 사고 기능과 결과에 대한 것들인데, 영역 중립 인지도는 좀 차이점이 있죠. 영역 중립 인지도들은 뭐가죠? 피아제 연령 발달 단계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 그러니까 전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파란책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첫 번째로는, 사고는 일지적인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난 일련의 인지기능이나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상호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된다. 이 말은 이제 피아제 인지이론 단계처럼,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이제 발달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사고 기능과 전략은 학습 내용과 독립적인 게 아니라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래갖고 이제 실제 교과 영역과 관련된 사고는 해당 지식 영역과는 서로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일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피아제 이론을 비판하면서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사고 기능, 상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연령대라도 사고 기능이나 인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영역 중립 인지론과 영역 고유 인지론의 비교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번을 이제 푸냐면요. 거기 404페이지 펴보세요. 404페이지. 자, 404페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만 이제 보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인지발달 이론에서 이제 1-1번 관련된 문제인데, 자, 영역 특정 인지 이론에서 학생들의 사고차를 더 잘 설명한 요인으로 가요인보다도 강조된 걸 쓰시오. 자, 여기는 성숙 발달 단계, 연령 발달 단계죠. 그러면 요거는 뭘 써야 돼? 영역 특정인지 이론, 그러니까 고유인지론 내용을 쓰시면 되죠. 특징을. 그래서 동일한 연령대에 있는 학생이라도 해당 교과의 내용 구조와 내용과 구조의 습득 여부에 따라서 다른 사고 방식을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1-2번, 3번 이렇게 1-4번 있는데 요것도 같이 좀 풀어볼게요. 이거 어차피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없으니까. 자, 1-2번은 자료 2번의 학습 내용을 배운 학생이 학습 목표 다를 성취했다면 그 결과를 평가 기준으로 할 때 나를 고려해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다가 뭐예요?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를 고려하는 것은 학습 목표나 평가 기준 중 일반적 진술이 더 적절하지 않다고 않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일반적 진술이라는 건 뭐예요? 명시적 행위 동사가 아닌,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동사가 아닌 것들을 말한 거죠. 안다,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명시적 행위 동사, 명세적 행위 동사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수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학습 목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성취 기준을 쓰라는 거죠. 근데 성취 기준을 쓰는데 그 앞에 있는 명시적 행위 동사와 관련된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면서, 그러면 제가 예상담을 어떻게 해요?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 발생 과정을 기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로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느냐, 뭐뭐를 알고 뭐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만 주어 목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학습 목표를 성취했다면 단서 성취 수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고,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 다만 이제 뭐가 단서가 다르냐면 일반적인 진술 있죠. 적절하지 않다니까 명시적 행위동사만 이렇게 뒤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면, 요게 학습 목표를 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 이제, 나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2번의 학습 내용에 추가할 부분을 20차 이내로 쓰시오. 자,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의 전제군주를 타던 2월 혁명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왕 10월 혁명이 있다. 그래서 10월 혁명에 쭉 얘기를 나누는데, 그 10월 혁명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중간에 빠졌죠. 2월과 10월 혁명. 그러면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 카렌스키 정권은 러시아의 민중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했다. 그래서 11월 혁명의 어떤 그 2차 세계를 그만뒀다 해갖고, 전후도 해가지고 빠진 부분들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역조동 관련된 문제보다는 서양사 관련된 문제예요. 그냥 혼합해서 문제 낸 거고. 그 다음 1-4번 문제 보면, 역사교사가 마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논쟁식, 토론식 수업을 전개하려고 했다. 이때 필요한 마의 대립된 주장을 30자 이내에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는 소비에트 국가의 역사는 상당히 후진적인 사회가 취할 수 있는 근대화의 경로를 한 정형을 볼 수 있다면 틀림없다. 요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서양사 강의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서양사 강의. 거기 보면 소비에트 혁명은 이제 뭐냐면, 종전 서유 중심의 어떤 근대화 흐름과 다른, 제3의 어떤 근대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와 대립된 견해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반론이 있긴 있지만, 꼭 러시아, 중국까지 사회주의 혁명뿐만 아니라, 뭐냐면, 아시아 신흥국처럼 경제개발을 통해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서구의 어떤 시민사회가 형성해서 근대화를 형성할 수 있다. 서구식 어떤 근대화 흐름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했고, 그래서 1-3번과 1-4번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서양서와 관련돼갖고 연관돼서 이제 문제 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이거 스키마와 관련된 거 좀 이따 좀 보기도 하고, 3번 문제 볼게요. 3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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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말하는 1-2번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학습 목표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면 학습 목표 다를 성취했다면 그 결과를 평가할 기준은 나를 고려해야 되니까 나라는 것은 뭐냐면 학습 목표나 평가 기준이 일반적인 진술이 적절한데 일반적 진술을 적절하지 않다고 쓰니까 여기에서는 성취 수준을 지금 쓰는데 나를 고려해가지고 쓰라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일반적 진술 대신에 명시적 행위동사를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명시적 진술을. 예. 왜냐 학습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얘기하면 학습 목표 다를 설치했던 그 결과를 평가 기준을 평가 기준 쓰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취 기준을. 예. 그 성취 기준 형식을 쓰되 근데 여기에서 단서를 둔 것처럼 일반적 진술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다와 사건 사실과 견해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죠. 제가 일반적인 진술. 예. 일반적인 진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그렇죠. 행동을 구체에 쓰는 거죠. 예. 주장을 하는. 예, 그렇죠. 쓸 때, 성취 기준 쓸 때. 일반적인 진술이 원래 내용 플러스 행동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일반적 행위 동사를 쓰는 거죠. 여기 일반적 진술은. 그러니까 거기 파란책에 보시면 일반적 행위 동사가 있고 그다음 명시적 행위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반적 행위 동사는 안다, 이해한다, 인지한다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 명시적 행위 동사 쭉 나열되는데 나열하다, 열거하다, 뭐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 파란책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약간 한 점이 있어. 제가 예전에 그 답 따놨다가 좀 비판을 받은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면 그 다음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 사유학습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한 거다. 잘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기에 이제 약간 유념할 게 뭐냐면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연령대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와 관련되냐면 인문학습과 관련된 문제야. 근데 인문학습 부분은 뒤에 이제 빼고 자, 여기 보면 위에서 학생 A와 학생 B의 역사 사고의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를 가의 영역 고유 인지론과 나의 영역 중립 인지론의 관점에 추정하여 간단히 쓰시오. 자, 그래서 단 이들의 능력을 영향을 주는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는 걸 가정하고 인지 심리학 측면에서 이제 한정해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영역 고유 인지론은 왜 있는 차이가 보이겠어요? 역사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및 사고 기능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거까지는 간단했어. 근데 영역 중립 인지론에서 뭐일까? 연령 발달 단계 쓰면 틀려요. 왜 안 될까 이거? 앞에 이제 언급한 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잖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딱 들으니까 제가 이제 딱 가슴이 박히는데, 이번에 제가 3학년 담임 맡았거든. 중학교에 발령받아가지고 지금 걱정이야. 얘들 어떻게 할지. 예. 자, 하여튼 그거는 제 얘기고.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했으니까 같은 연령대잖아. 근데 이거에서 같은 연령대인데 차이가 보여. 어떤 애들은 형식적 조작기 보이는 거고, 어떤 애는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사고 차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피아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지체라고 해요. 좀 어렵게만. 예. 그래서 수평적 지체라는 건 뭐냐? 자, 이 수평적 지체라는 것은 같은 뭐냐면 연령 발달 단계라도 그 학생에 처해 있는 어떤 그 개인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보일 수 있다. 이걸 수평적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인지 발달 단계에서 예외적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그 영역 고유인지는 비판하죠. 뭐냐면 보니까 오히려 이 수평적 지체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벗어날 건 너무 많고, 평균을 오히려 더 이게 평균이다. 이걸 예외적 형사로 볼 수 있냐. 그래서 이거 비판을 했는데, 자, 하여튼 이 수평적 지체라는 개념 꼭 외워두세요. 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도 이제 그거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 건데, 자,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가에 입각한 내용 조직의 원리를 말해보고, 나의 입장에서 피아제 필할렘 모델 같은 유형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제기한 비판을 두 가지 쓰시오. 다의 이론을 적용할 때 단군 신화에 대한 이해의 이양 대립적 구조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더 쉽게 학습하고 경험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문제를 속 배우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요거 뭘까요, 이거? 환경학대법이 금방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주식 원리 관련된 환경학대법, 지평학대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환경학대법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역 고유 방식, 인지 방식의 피아제 이론의 비판. 그래서 영역 특징 이론에 대한 나의 비판은 뒤에 얘기했지만 되게 많죠. 이 부분은 나중에 피아제 이론 비판 부분에서 할 때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양 대의적 구조 부분 관련돼서 이것도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영역 중립 인지론자들을 비판할 때 그때 이제 이양 대의 구조 방식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누가 주장했죠? 이간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그래서 이간은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다. 특히 이제 영역 중립인주론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추상적이고 먼 시대는 못 가르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상고나 고대는 애들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지만 요것도 물론 이게 단계 개념이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좀 약간 경험 수준이 낮잖아. 내용이 잘 모르죠. 큰 학생들 대기할 때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야. 일반 뭐냐면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 그 애들 그 사람들 가르칠 때는 그냥 뭐 곰 토템 그 다음에 호랑이 토템을 해갖고 한 두 개 부족 연합해갖고 뭐 했다. 그러다가 곰 부족하고 항우 부족을 연합하고 뭐냐면 호랑이 부족 토템을 한 부족들은 떠져 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죠? 어떻게 가르치냐? 자, 성급한 호랑이와 참을성 있는 곰이 동굴에 갇혔다가 호랑이는 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고 곰은 약속을 지켜가지고 항우가 결혼했대.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 네러티브 방식으로. 그래서 둘 간의 어떤 대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식. 이거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있지만 일반 학생도, 그러니까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설민석이 뜨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민석이 얘기하면 오히려 욕을 먹더라고. 그래서 설민석 강의 보면 거기 설민석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수들 보면 뉴스 나오면 다 댓글 보면 설민석을 옹호해주고 다 그 교수들 욕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어요. 뒤에 이제 408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408페이지 8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영역론하고 일반론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이제 냈는데, 자, 보면 다음은 역사 교사들이 교수학습 사례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자, 요거에 대한 영역 고유인지론의 인지이론과 인지이론 관점을 드러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20세기 한국사에서 주요 사건이나 의미의 해석을 스스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메타인지와 같은 사고 전략을 가르쳐줘서 적용해 본다. 자, 이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듣던 거죠. 어디에도 많이 들었어요? 교육학에도 많이 들었잖아. 그 메타인지가 뭐예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사고의 사고죠. 그래서 사고의 과정을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분노하고 내가 즐겁고 그걸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영역 중립인지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예, 얘는 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니은을 보면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고수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학생들 연령이 아니라 역사 사실에 대해 학생들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의 양과 구조를 고려한다. 야, 주를 쳐야 될 것은 뭘까요? 역사 지식의 양과 구조죠. 금방 영역 고유인지론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디귿은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선행 지식이 풍부한 중학생들에게 아프리카의 그 여러 왕국의 정치, 문화, 교육 등 역사 발전의 상황을 비교하고 역사적 의의를 생각하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역 인지이론자, 고유인지론자. 근데 이제 영역 중립인지론자는 딱 단정짓고 중학생이니까 얘들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야 돼? 정치만 가르쳐야 되겠죠. 예, 정치 문화만. 뭐 사회 경제 뭐 교육 이런 거 필요 없어. 예. 그다음에 니을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다른 역사 소설이나 전기 같은 내러티브를 읽기나 토론함으로써 역사의 전개 인과관계가 된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는 뭐냐면 어디와 관련된 거죠? 영역 고유인지론자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영역 중립인지론하고 영역 고유인지론을 한번 비교하는 문제들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대본 지식이에요. 네. 자, 일단 대본 지식의 국정 문제 어디에 속하냐? 원래 대본 지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처음에 주장한다고 했죠? 이걸 삐아제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동화 조조 평형을 통해서 인지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스키마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본 지식은 계속 바뀌는 거야.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 인지도들이 이걸 받아들여. 내러티브 이론과 함께. 그 내러티브의 구성이 그거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일종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 사실 접할 때 선행 지식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근데 이 대본 지식은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 선행 개념에서 사전에 이해를 편을 뒀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자체가 현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죠? 과거의 가치와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오개념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오개념을 뭘 통해서 구성주의의 맥락을 통해서 뭐냐면 고칠 수 있다. 이것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본 지식을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개서적으로 이제 파란색 정의한 내용이에요. 개서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그리고 시공간적 맥락을 철저하게 조직된 행동의 영속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일잔치의 진행 상황을 보자. 이렇게 예를 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일잔치에 이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아동들의 익숙한 경험이 있죠. 생일잔치는. 그래서 기존의 결론에서 도출의 시기와 빠른 시기의 논리적 관계 범위가 있고 거기는 가설적 조건적 관계, 인과관계, 시간관계, 가역적 관계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생일잔치 예를 들어봤으니까 그 생일잔치 상계부자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했어. 자 가설적 조건적 관계는 뭐냐? 만일 생일잔치가 일어났다 치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뭐냐면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생일잔치 선물 이제 사오고, 집에 가서 이제 선물을 교환해주고, 뭐 축하한다고 이제 하고 케이크 막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시간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다른 또 생일잔치가 들어가면 다시 바뀌죠. 이게 가역적 관계. 가역적 관계라는 건 여러분 가역적 관계 뭐예요? 거기 보면 동일한 본질이라도 모양이 불려도 원래 상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가역적 관계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무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모양은 변하지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지죠. 이게 가역적 관계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원상태로. 이런 것들은 생활 형태에서 계속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왜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다고, 이게 사회문화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다고, 이게 좀 유치하지 않냐. 만약에 다른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줄 경우에는 이거 무슨 유치 뽕뽕이냐. 비웃을 거다. 그래서 이랬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파란 책 쓰시는 분이 그렇게 썼어. 그래서 그거 보던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억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이해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로 만들었어요. 42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총괄평가 422페이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에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대본 지식에 대해서 딱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니까 대본 지식이었는데 도저히 파란 책을 보고는 이해를 못 하겠대. 그러더니 어떤 분이 거기 설명에다 그 파란 책 보지 말고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그 뭐냐면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깨닫는 방법에서 좋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봐야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제가 화장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 생일잔치가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자료 B는 자료 A 가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 사례이다. 자 가의 특징을 자료 B에 참고하여 참조의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취약적 아동에게 가가 주는 학습 효과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가 내재되어 있는 각 교과 영역의 인식 원리를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자료 A의 개념은 뭐가 들어가냐면 대본 지식이야. 스키마. 그래서 대본 지식 스키마는 경험적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추론 전략의 같은 가정 지식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개념적 지식과 가정적 지식의 상호관계 속에 역사 사고를 체험한다. 지식의 등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과 저장이 아니라 그걸 구체화시킬 의미를 구성하는 대본 지식의 상호 역동적 관계다. 요거는 어디에도 많이 안 들어봤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탐구책에 있는 내용이야. 이용호 교수가 쓴 탐구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본 지식 관련된 내용을 이제 뺏겼고요, 제가. 그러면 대본 지식의 특징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빠른 시기에 논리적 관계 범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넓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 B번에 하장하는 방법을 써요. 여기 보면 이제 인고생들에 보면 합격자들 거의 80% 여자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또 듣고 그래서 한번 제가 하장하는 방법을 써. 자, 하장을 할 때 일단 기초 화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을 순서로 바르고요. 그 다음에 기초 화장을 한 다음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바른 다음에 베이스 바른 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에 파운드를 더 바르고 그 다음에 눈썹, 속눈썹, 아이라이너, 뭐 입술, 색조 화장을 다 하죠. 예. 복잡하더라고 화장도. 그거 하는데 한 30분, 40분 걸린대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초 화장만 하거든. 스킨 에센스만 갖다 버리고 그런데 자 그리고 지울 때도 지우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화장하는 방법과 지우는 방법들을 뭐와 관련된 지식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아니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화장을 떡칠래. 그냥 뭐 어디 뭐 술집 여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20살 먹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화장술이 어떻게 돼요? 발달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생얼하고 진짜 얼굴, 이렇게 화장 얼굴 완전히 다르는 그런 것도 연출하게 되죠. 이거는 어디 경험을 통한 거죠.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런 화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본 지식이다. 쉽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요. 관련 문제는 각자 푸세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입장에서 이 대본 지식을 어떻게 보냐. 자, 아까 얘기했죠. 선행 지식이 도식이 5개념일 경우가 있죠. 현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종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구성주의 인식론주의 맥락이 필요하다. 그 맥락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의의는 뭐냐면 이런 그 대본 지식을 통해서 아동의 사고는 역사 사고의 내용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 기존의 어떤 역사 사실 개념, 역사학습 특성, 학문적 원리를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내면적인 걸 강조하잖아. 그러면 내면적인 걸 강조하는 일반론자 중에 탐구학습을 모두 적용할 수 없죠.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같은 학습 방법이 필요하죠. 이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죠. 뭐 글쓰기 방법이라든지 역할극 이런 것들이 필요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본 지식의 의의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 필랄레 모델로 넘어가죠. 요즘에는 그 보니까 피아제 필랄레 모델이 안 나온 지 한참 됐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2002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오고 나서 깜깜무소식이야. 예.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 좀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피아제 필랄레 모델을 왜 이렇게 붙이냐면 그때 이제 196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필과 할렘이 피아제 인지 발달론을 적극 수용했어요. 역사학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같이 3종 세트를 묶어가지고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영역 중립인지론, 역사가의 영역 중립인지론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이 피아제 필 할렘 모형은 뒤에 이제 시계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분류가능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의 이제 영국 그 성과들 있죠.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일단 피아제 사고 발달 단계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기 보면 단계가 아니라 단계 여기 쓰세요. 발달 단계. 네, 수정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도 고쳐야 되겠다. 네, 발달 단계. 자, 피아제 사고 발달 단계를 역사 사고적 발달에 적용되죠. 그래서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정 연령과 연결시키는데 비판적이지만 피아제인을 대체로 수용해요. 예. 그래서 피아제인은 좀 딱 100%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웬만한 큰 의미에서 받아들여. 다만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연령 지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수용해서 병행해서 받아들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에는 각 단계가 전진적 발달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전개되며 그 이상 지속적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형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래갖고 동화 조절 평형 단계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필 이론에서 그게 이제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6세 이전의 아동은 형식적 조달에 도달해서 다른 교과보다 좀 늦게 도달한다. 중고등학교가 그 형식 조작기에 완전히 도달되고 교육은 어디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의 이론을 보죠. 필의 이론은 이제 평형 이론하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기술적 설명과 기술과 설명과 관련된 이론인데 시험 문제 기술과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남색 책과 이제 검은 책에는 평형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형 개념을 설명할 때 이걸 저도 이해가 참 안 돼가지고 몇 번을 읽었어요, 이 책을. 남색 책에 있는 내용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남색 책, 검은 책에 그쪽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비유라는 거 있죠, 비유. 비유. 유추란 말 있죠? 유추하고 비유하고 비슷한 건데 유추는 이제 뭐든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역사사를 할 때 유추라고 하고 비유를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와 비역사적 사할 때는 비유라고 하는데 넓게 보면 이제 비유도 유추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거와 B라는 것을 서로 뭐냐면 비슷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A와 B는 서로 관련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정자 난자를 설명할 때 난자는 여자고 정자는 뭐예요? 난자는 그 여자고 정자는 남자라고 할 때 전자는 막 활발하잖아. 능동적이고. 근데 난자는 수동적이죠. 그걸 설명하면서 여자는 뭐냐면 수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걸 보통 이제 유추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설명 방식도 마찬가지야. 요게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학생들 인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뭘 끌어다 썼냐면 노동자하고 그 사용자 간에 뭐예요? 임금 협상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유추. 근데 이걸 설명하는데 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까놓고 해서. 이해되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억지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뭐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설명하면 이 사람은 지금 노사관계를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뭐냐면 사고 발달 단계를 설명한 거야.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생산 증가나 노동시간 연장 없이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만일 임금 인상 요구가 작업 시간의 연장이나 더 효율적인 작업이라는 반대국부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후자의 요구는 전자에서 보상받게 될 균형을 유지한다. 자, 이건 뭐냐면 자, 그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해요. 근데 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그 뭐냐면 상응하는 뭐냐면 그 생산량이 높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아니,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임금을 올린 데로 봐도 생산량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했어? 자본가들은 큰 손해를 보죠. 그럼 자본가들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해?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노동 조건 개선하는 작업을 해갖고 임금 수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냐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조절 단계를 거쳐갖고 그 수준에 올라가면 평형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그 임금 수준에 따라서 크게 같이 올라가면 동화 단계인데 만약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더 다시 내리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올리거나 강조돼서 그러면서 뭐냐면 조절 단계를 통해서 평형 단계에 넘어간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진전된다, 생산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단,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 일단은 삐아제 이론을 다 받아들여요. 일단 이 사람은 동화, 조절, 평형이죠. 그러니까 동화는 크게 동요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으면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관계하고 생산이 맞지 않으면 이게 조절이 필요하죠.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큰 변화가 이게 평형 단계, 조절 단계에서 해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 둘 관계가 다시 맞춰지면 뭐예요? 평형 단계인데 이때 평형 단계는 앞에 동화 단계가 아니야.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야. 그래서 처음에는 전 조작기 때 동화 조절 평형이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조절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평형 단계 하고 이 평형 단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뭐가 되는 거야? 구체 조작기가 되고요. 구체 조작기에서 또 동화 조절 평형이 있다가 이게 조절 단계에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평형 단계 올라가죠. 그러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형식 조작기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 조작기 때 주로 했던 방식이 또 아까 전에 설명이고, 기술이고, 그 다음에 형식 조작기 때 주로 얘들이 기술하는 방식은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과 기술도 이렇게 분류를 시켜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평형의 개념을 역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의 역사의 사고는 평형에 이르는 가정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평형과 설명적 평형으로 진전된다. 이때 기술적 평형은 어디와 관련? 구체 조작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설명적 평형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형식적 조작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변화이 인간 세역 사이의 안정된 균형 상태에서 일어난 인과적 추이의 연속을 인식하고 그리고 역사의 요체는 시간의 변화에 인간의 균형과 변화가 있다. 그 예를 든 게 임금 인상과 관련된 거야. 예, 알겠죠? 그래서 임금 인상에서 임금 인상분의 노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에 맞는 생산을 발휘할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어. 그래서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평형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 그 변화들, 사회적 변화들이 학생들의 인지 발달 이런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역사적 인가 구조의 변화는 삐아제 동화 조절 동에서 인지 평형 상태 구조와 일치하고 사고 기제와 구조로 구분한다. 사고 기제는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보면 표면적 보이는 설명, 상상, 뭐 추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사고 구조는 그 사고 기제를 일으키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 구조의 변화를 말해요. 예. 그래서 역사적 평형과 시간적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에 언급한 동화 조절 평형을 통해서 이게 평형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되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내적 구조죠. 연령 발달.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사고의 구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고 구조의 바뀜에 따라서 아이들의 설명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구체 조작기에서는 주로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형식 조작에는 설명을 하죠. 기술과 설명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한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남색 책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역사적 사고는 사고의 구조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사 역사의 균형이 깨져서 일어나는 인과적 변화가 다른 차원의 균형으로 귀결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사고로서 인지적 균형 상태를 추구하는 사고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나 역사 성상이나 인지적 균형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고의 기제 측면에서는 상상, 추론, 설명을 말하며 그 가운데 설명은 성숙한 역사 사고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면 형식적인 조작기고, 이 형식적 조작기는 어디에 속한다? 사고 구조의 변화 속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걸 알아야죠. 요게 뭐냐면 기술과 설명 부분이야. 예. 자, 그러면 기술과 설명 부분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사고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사고 기제가 바뀌게 나타나는데, 겉으로.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설명, 그 다음에 구체 조작기는 어디에서 해당한다?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사고 기조에서, 기제에서.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 사람은 역사 이해 방식을 기술적 사고하고 설명적 사고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그래서 기술적 사고는 아이디어 형성과 경험을 조직하고,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고 기존의 아이디어 활용하는 것은, 어디죠? 형식 조작기야. 아까 조작이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죠? 개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체 조작기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개념화시켜. 형상들을. 근데 형식 조작기의 개념은, 조작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뿐만 아니라 경험 외적인 것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교육학적 지식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꼭 뭐냐면 기술적 개념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야. 현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뭐예요?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거야. 좀 한쪽에서는 설명적 사고 많고 한쪽에 기술적 사고 많다는 걸 인정해.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류했냐? 왜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식하게 설명을 이해시키면 그렇게 극단적인 것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방식에서 하는 것이 실제에서는 서로 간에 융합된 거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설명적 사고 많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기술적 사고 많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지만 학생들의 사고를 분석적으로 설명할 하나의 방편이다. 근데 실제는 두 개의 사고 방식이 동시에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색 책의 이제 예문을 볼게요. 자, 기술은 뭐냐? 기술은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과학적 설명 방식에 말한 것처럼 기술은 시와 이를 영역, 그러니까 상황하고 결과만 얘기하면 돼. 근데 설명은 뭐죠? 거기에 상황과 설명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어떤 법칙이나 원리나 예전 사전에 어떤 것들, 추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술은 C2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 설명은 CL2로 표현할 수 있죠? L2. 자, 그러면 자동차 사례를 볼게요. 자, 자동차 기아 원성을 이야기할 때 손과 발의 연속 동작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것들만 얘기하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은 기계의 이점과 속도에 비유하는 원리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아이디어를 제공해갖고 이걸 설명했어. 이거는 설명적 사고고. 자, 역사사에서 시틀러는 등장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정반에 사건을 형상적으로 기술했다. 이거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시틀러 등장을 사회, 국가, 국제 관계를 통해서 서술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서술했다 보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피해의 이제 사례를 이제 보면 종이와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다
간다라는 형상적 파악인데 화폐 개념을 통해서 하면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눈물 흘렸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흘렸다 뭐냐면 설명이 되는 거야. 왜? 눈물샘이나 보편적인 법칙이 개입돼 있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개입되면서 설명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은 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지배적 사고고요. 이전에 혹은 별도 획득한 경험이나 개념 창조 없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서로 연결시켜서 한다. 그래서 구체적 사고에 속하고 주로 기납적 사고에 속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설명은 경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 예전의 경험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설명이라고 해요. 설명적 사고라고 하고 어디에 접합하는 사고냐면 형식적 사고에 접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설명을 할 때 던져진 질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의 예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 접하는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 예문을 이제 좀 보면 구체적 예문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화학성명 왜 이러는가? 일단 배경 같은 걸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 그다음 개념적 기초 무엇인가? 역사의 교육 기본의 개념은 무엇인가? 역사 교육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개념 같은 걸 얘기하고 그것의 예를 뭘까? 시민혁명의 어떤 그 사례는 무엇인가? 구체적 사례. 그다음 그것은 어떤 상황에 접합할 것인가? 대공황 형상을 디프레션 개념에 접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원리나 일반화 개념 이런 것들 갖다 붙일 때 우리는 설명적 사고다. 그래서 이런 발문 형식도 외워두세요. 만약에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 발문을 써라. 그러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한두 개 외워가지고. 자, 그래서 그 설명적 사고는 학생들 아이디어와 테스트 자료를 연관시켜 아이디어를 수정 거부하는 과정과 또 연결한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그 참조 자료에서 받아들이고 또는 수정하고 거부하는 과정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론이나 일반화 이런 것들 경험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거부할 수 있고 병영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제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 보죠. 자, 이 설명자 문제 해결 과정은 이제 어디를 이제 모델로 한 거냐면 설명적 사고, 형식 조작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애들이 상상을 해요. 그다음 선택을 하고, 그다음 제거를 하고, 영역 추론을 하고 그런 거죠. 앞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수용, 수정, 거부 과정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뭘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아이들이 뭐 구제도 못 쓰나 보는 학자도 애들도 있고 재정 파탄, 뭐 계몽사상 등등등등 한 8개 봤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사상사니까 그리고 사회사니까 뭐 사회사를 공부, 사회적 측면 공부할 때는 구제도의 모순을 하고 사상사를 공부할 때는 계몽사상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원치 않는 것들은 뭐야? 제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계몽사상이 있고 사상사를 설명한다든지 흐름을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앙시안 레짐을 가지고 사회 구조 모순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역을 해서 추론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거와 영역 추리 단계가 언제 가능하냐? 청소년 후반기에 가능하다는 거야. 대개 그 시기가 어느 때냐? 중학교죠. 그래서 피레 이론도 할렘의 연령 지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 양성 방법, 양성이나 그냥 좀 곤치세요. 자, 그 필도 그 교수 방법에서 형식적 조작의 양성 방법을 잘 했던 건 유추다. 유추를 다른 비슷한 비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 노사관계 있죠. 이 노사관계를 가지고 유추를 해갖고 이제 제시한 것 같아. 근데 좀 뭘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제 유추를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엄밀히만 이건 유추가 아니에요. 비유지. 이건요. 왜냐하면 유추라는 것은 역사적 사례와 역사적 사례를 같이 하는 거고, 이건 뭐 역사적 사례, 비역사적 사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입론체는 비유라고 해갖고 좀 하는데 그냥 넓게 보면 그냥 유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의미는, 피레이론의 의미는 기술적 사고와 형식적 조작, 구체적 조작계의 기술적 사고와 그다음 형식 조작계의 설명적 사고를 구분해서
그 피아제 이론 발달 역사학의 적용을 통해 역사 사고를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그 뭐냐면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기출 문제가 좀 곤치세요. 주제별 기출 문제 편에서 인지 발달로 4번과 5번이 아니라 7번이에요. 7번. 거기 하사표 표시 있죠? 네. 7번 이렇게 곤치시고요. 자, 그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407페이지 펴 보세요. 기출 분석. 기출 문제지 407페이지. 자, 407번 문제 보면 보기와 같은 역사 사고의 형태는 자, 가장 널리 유행하고 잘 알려진 고대 사회의 초기의 노예제 형태는 강업과 농업, 수공업에 종사했던 노예가 아니라 집안에 딸린 노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딱 설명하면. 이거는 필의 기술적 사고죠. 근데 이게 왜 설명적 사고가 되냐 하면 왜냐하면은 나오죠. 일반화 원리가 나오니까. 자, 왜냐하면 인류학자들 위에는 보통 연구되듯이 초기 그리스 로마에서는 가족이 사회 기초이기 때문에 요게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된다? 설명적 사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까지 설명은 기술적 사고. 왜냐하면부터에 넘어가면 설명적 사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할렘이나 뭐 이게 자체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할렘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자, 할렘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얘네들. 가설 영역적 사고고 연령 지체. 이것도 이제 크게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역사적 사고는 가설 영역적 사고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통 늦는다. 그래서 연령 지체를,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은 이행 단계 정도? 이렇게 이제 구체 조작계에서 형식 조작계 넘어가는 이행 단계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을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시험 연구를 통해 검증했어.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이제 주장한 연령 지체를 보면 역사에서는 형식 조작은 다른 교과에 비해 지체가 된다. 그래서 왜 지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남색책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의 대상이 과거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 불가능하고 증거를 통해 과거를 재현한 가지는 또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죠. 과거의 문제고, 그 다음에 증거조차도 지금 사료자도 불완전하고 왜곡 증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재현, 역사적 사실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그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성인조차 당할 수 있는 추론이나 도덕적 갈등이 직면하는 게 있는데 발달 단계에 있는 거 과정에서 그 뭐냐면 이런 그 수준 단계를 알려면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있고 어느 연령의 발달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적 사건의 시간 개념이 포함되는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에 포함된 시간의 원인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그 5, 6세는 어제, 오늘, 내일 정도고 10세, 11세는 거저 이제 세계적 정도고 청소년이 3년에서 5년의 범위죠. 여러분들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뭐 할 때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제가 좀 약간 부록의 나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20대에서 이제 30대 되신 분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은 막 우리가 볼 때 한 10년, 20년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부하면 왜 하겠어요? 나중에 그 65세 이후에 62세 이후에 뭐예요? 말년에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고작 보는 게 뭐야? 2, 3년이잖아. 시간의 범위가 뭐냐? 좁단 말이야. 근데 역사는 시간의 범위가 넓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 개념이 추상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이 어렵고. 그 다음에 역사적 증거는 되게 이제 성인의 활동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사고방식, 의도 파악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경험사에 간걸 메꿔주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역사의 기록에 나온 것이 성인의 활동들이 많아. 그런데 애들이 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어른들, 성인들의 어떤, 의도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순수한 것도 아니고, 금방 알던데, 다들 애들.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순수한 걸 넘어서 이제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할레미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 70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렘의 또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그냥 말려 떠든 게 아니죠. 실험 검증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검증한 내용이 있어. 실험 연구가. 그래갖고, 할렘은 11세에서 16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메리 투더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한 자료당 10문항씩 모두 30문항의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응 형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구체적 조작기하고 형식 조작기 나눴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들만 하는 것들이고, 형식 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 분석, 가사 설정, 실제와 가능성 사이 역사적 사고를 보였다. 그래서 이런 형식 조작기 두 가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되게 연령 단계가 좀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어느 게 많이 보이죠? 구체 조작기. 그다음 15, 16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뭐가 많냐? 형식 조작기. 실험 연구한 거야 이 사람이. 예. 자, 그러면 할렘의 연구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공헌했냐? 역사 연구는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가학적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적 어떤 사고를 논의할 때 가치론적인 어떤 것들, 추상적인 논쟁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이고 개량적인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측면에서 역사 학습의 문제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도 유사한 방법론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이 사이토 관련된 이론 같은 것들 있죠. 사이토 이론인지 사이토가 그 뒤에인지 앞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렘이 지금 몇 년대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1960년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일단 착각을 한 것 같은데 60년대 영국이죠. 그러니까 사이토가 1953년인가 그럴 거야. 50년대. 그러니까 사이토가 그 다음이고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렘이 먼저예요. 제가 순서를 좀 거꾸로 했어. 얘기들 하는 도중에. 그래서 사이토가 먼저 50년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필이 얘기했던 걸 할렘이 좀 더 구체화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필이 할렘한테 아주 영향을 받은 것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 필 다음에 할렘이에요. 예. 그리고 할렘 다음에 그 뒤에 할렘을 계승한 연구 계승들이 쭉 있었나 봐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는 뭐냐면 자, 한계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원은 거의 안 나오겠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 자, 할렘의 문제의식은 역사적 사고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구명이 아니라 피아제인의 보편성을 역사학습 확대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이해 규명이 부족했다. 이게 뭐냐면 자, 역사적 사고의 자, 이게 역사적 사고의 본질이야. 네, 역사적 사고의 본질인데 근데 아까 말하는 할렘의 연구는 역사적 사고의 본질 중에 부분적만 연구하는 거야. 어디만 부분을 가는 피아제와 관련된 부분들만. 그리고 이걸 마치 역사적 사고의 본질처럼 얘기해요. 잘못된 거지. 부분을 전체로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실험 검증하는 방법도 요것만 검증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제가 제껴둔 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피아제 이유는 나름대로 역사의 도입에 검증에 성공했어요. 근데 역사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게 있다. 나름대로 뭐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검증했잖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 그러면 그 연령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검은책에서 좀 다른 말을 했어요. 어떻게 대안은 제시했어. 학습 방법을. 대안을 제시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미비했다. 대안은 제시했지만 미비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구 방향만 제시한 거지 실제 구체적인 학습 방법 같은 걸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봐야죠. 이제 또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자, 408페이지 펴보세요. 그 기출문제. 자, 40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 자, 뼈아제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을 학생들 역사 이론에 이해에 적용한 할렘의 연구 발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학생들은 다른 교과보다 역사에서 쉽게 가설 영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다? 아니죠. 쉽게 수행할 수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제시해 있죠. 그 남색 책에 그 에로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보면, 자, 역사 이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형식 조작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보면 학생들이 각 인지 발달 단계에 이르는 시기는 교과목의 구분에 따른 차별성이 없다가 아니라 차별성이 있다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역사 이해에서 학생들 형식 조작의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수학과 과학 경우보다 늦다. 맞죠? 연령지체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960년대 후반에 할렘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할렘 같은 게 영역 중립 인지론자들이죠. 그에 대한 반론은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 이제 얘기한 건데, 요거는 이제 뼈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낮은 그 연령이 좀 지체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내용 보면 역사학습에 필요한 사고는 뼈아제 연구한 사고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맞죠? 그래서 반론 내용이니까, 관련된 거죠. 그래서 뼈아제 연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영역 중립 고유인지론자의 주장 내용이가. 그 다음 할렘의 연구는 뼈아제 이론 역사학습에 지나치게 평합하게 적용한다. 맞죠? 아까 했지만 역사학의 본질을 논할 때 부분적으로만 적용돼. 그걸 또 검증하는 거죠. 그걸 마치 전체로 포장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3번은 학생의 역사학 사고는 기술적 사고 단계에서 설명적 사고 단계로 그 발달, 맞죠? 할렘과 같은 필의 이론이죠. 필.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는 없는 거니까 없는 거겠네요. 예, 맞죠? 답이. 예, 영역 중립민주주의 주장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은 학생의 사고는 보편적 발달 단계 거치지 않으면 고유 영역의 지식의 사고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고유 영역의 지식이. 이거는 영역 고유인지론이죠. 그 틀리죠. 그러니까 반론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니까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한번 찾아서 또 이제 개념을 좀 약간 확립을 해보죠. 내용을 확인해보고. 자, 417페이지 보세요. 어디야? 네. (417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7번. 자, 다음 가의 명칭과 내용을 서술해보고 가에 대한 기획과 니은의 비판 내용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가는 7차 교육과정 역사 조직 방법에 반영되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 주변의 역사, 초등학교 3학년은 자기 고장의 역사, 4학년은 시도 중심의 지역사, 5학년은 생활사, 그 다음에 중학교는 정치사, 뭐 쭉쭉. 이걸 무슨 비판이라고 해요, 이거는? 환경학대법, 지역학대 접근법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학습 영역을 가족이나 이웃같이 학습자 생활 주변의 영역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 생활 소재를 거쳐 국가나 국제사회 범위로 확대가는 거. 학년에 따라 다른 공간이 점차 확대되는 공간적 개요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가에 대한 기획과 니은의 비판 내용을 쓰시오. 이건 좀 뒤에 얘기할 텐데 일단 풀어보자. 자, 이간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적절한 교수 기술만 있어도 적절한 교수만 어떤 내용도 다 가르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렵다는 상고사나 고대사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까쯤에 그 뭐냐면 기출문제 풀어본 것처럼 상고사에 해당하는 그 방군신화 같은 것도 이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비판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의 역사보다 먼 나라 역사에 대한 생활을 더 흥미를 느낀다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비판 내용을 보면, 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방면에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지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 비판 내용이 아니라, 그 니은은 이제 문제를 제가 약간 보니까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그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의 역사보다 먼 역사 생활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의 역사보다 먼 나라 역사의 생활에 더 흥미를 느낀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나서 그 비판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방면에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논란의 요지가 있다 해갖고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문맥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의 역사보다 먼 나라 역사 생활을 더 흥미를 느낀다.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잠깐만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낀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 예. 그 이가는 가를 비판했다 해서 잠깐만 비판 내용이 아닌 문제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비판하였다까지 이제 해서 있는데 이간의 내용을 쓰는 거 기억은 맞는데 니은이 지금 비판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거가 없다를 빼버리면 말이 되니까 요게 흥미를 느낀다까지만 끊고 하면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문제 낼게요. 이 부분에는 제가 이게 18년 14차 모의고사인데 이거 막판에 이거 문제 내놓고 이거 지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4차 문제가 그냥 거의 얼떨결에 넘어간 것 같아. 근데 요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넣을게요. 이거는 문제를 제가 오류가 나가지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비판 내용은 외워두세요. 예. 구체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방면에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어려운지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도 예를 든 게 상고사와 고대사는 어렵다는 거죠. 그 영역 중립인지도인데 그래도 어렵고, 근데 이해하면 근현대사는 좀 쉽다는 거죠.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잖아. 근데 꼭 그것이 오히려 근현대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상고사 고대사가 쉬울 수도 있죠. 애들 입장일 때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문제를 지금 약간 잘못 만들어가지고 문제 수정을 좀 하고 나중에 완벽하게 이제 또 다음판 낼 때 수정을 할 테니까 예, 예교도 좀 받아들이시고 문제 만들면 좀 실수가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421페이지 펴보세요. 421페이지. 자, 421페이지는 17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17번 문제. 자, 여기 보면 가와 나는 필의 사고 방식의 유형이다. 자, 간의 사고 방식의 유형의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사고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발문의 예를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나를 육성하게 절저한 교수학습 방법 한 가지를 말해 보시오. 자, 일단은 자동차 사고의 역사를 할 때 가와 관련된 사고는 뭐죠? 이건 기술적 사고죠. 그다음 나와 관련된 사고는 뭐예요? 역사 사고죠. 이렇게 설명적 사고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가 사고의 설명 방식 특징 뭐 그냥 남색책에 있는 거 쓰시면 되겠죠. 이전에 혹은 별도의 했던 경험과 개념에 참조 없이 단지 개별 사건이나 형상의 부분의 사고 관련 지역으로 추론에 일반화된 게 못한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형상을 접했을 때 내용 지배적 사고의 반응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때 나와 관련된 사고 방식, 그러니까 설명적 사고 방식을 육성할 수 있는 발문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예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육성하기 위한 절저한 교수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유추라고 했죠? 유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또 풀어보는 거 끝낼게요. 471페이지 펴보세요. 471페이지 82번 문제 볼게요. 82번.
자, 이게 이간의 문제는 이렇게 뒤에 배치했는데, 일단 뭐 같이 풀어보죠, 뭐, 일단.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기출문제 있죠? 그걸 약간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자료 A는 중학교 4학년 수업 상황 있죠? 학생 A와 학생 B가 있는데, 자,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알총고기 호랑이를 잡는 거 보니 힘이 엄청난 장사였겠네요. 그럼에도 왕에 김춘추에 물려준 거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왕이 된 건 재수가 좋아. 이건 뭐 유치 뽕뽕이죠. 사고방식이. 자, 이거 어디에 속하겠어요? 굳이 뭐 하면 뭐 구체 조작기 뭐 기술적 사고 뭐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 B는 알총공이 김춘추를 축켜 세우고 김춘추가 왕위를 사용했다는 즉위하는 장면을 꾸며진 것 같다. 아마도 삼국사기 사료는 김춘추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위한 후대 사람들이 작성한 거 아닐까. 나오는 대로 이제 눈에 사료에서 보이는 거 외에도 더 생각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사고방식에 속하죠? 설명적 사고방식이나 뭐 형식 조작기에 해당하는 그 사고방식이죠.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간의 이론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그 고전마다 정치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와의 대립구도로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위화도 회곤 이후에 신진사대부 이겨서 조선이 건국됐다. 근데 이 조선 말기의 그 정치 상황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두 개의 양축을 나눠서 보기에는 좀 복잡한 양상들이 있어. 왜냐, 권문세족과 신진사의 구분 자체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국제관계라든지, 그 안에 이제 사회적 변화라든지, 어떤 민의 동향, 이런 것도 다 다양하잖아. 근데 딱 도식화해서 시켜서, 예. 이것은 이간이 말한 이양 대비적 수업 방식. 이게 논문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영역 중립 인지 이론에서 기읍과 니은의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의 명칭을 쓰고 이 개념에 대한 비판을 내용을 쓸 것. 자, 기읍과 니은의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영역 중립 인지 이론에서 기읍과 니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이거 아까 이제 수평적 지체죠. 같은 연령대의 단계에서도 뭐냐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영역 중립인주는 이걸 뭐냐면 수평적 지체를 해가지고 개인별 사회적 문화 차이 때문에 약간은 일어날 수 있다. 예외적 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비판이 있어. 수평적 지체 비판해요. 이건 누가 했겠어요? 이거는 영역 고유 인지론에 비판한 거죠. 그래서 단계성의 통합성이 없고 단계 사이에 통합성이 있고 각 단계 연령사에 많은 변수가 있다면 단계 개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형식 조작기, 구조 조작기 안에 수평적 지체 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너무 그 예의 형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예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단계 구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수평적 지체에 대한 비판 개념이에요. 이게 비판 목소리예요. 이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귿의 서술 방식 특징. 그래서 만약 D의 방식으로 기읍과 같은 학생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식을 가르친가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앞부분에 디귿의 이론에 따라서 두 줄 이내에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 이간의 이론의 디귿의 서술 방식 특징이 뭐예요? 이걸 같은 이양 대비적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정치적 성격을 흔히 권문세족과 신진 갈등으로 이해하고 권문세족과 신진 갈등의 대립을 이야기 이끌어내서 하나의 줄거리를 말하고 그 외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런 줄거리에 있는 대인들의 관계는 다 배제시키는 거야.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양 대비적 관련 논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 그 예문 보고 그냥 유추하시면 돼요. 요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만약 D 방식 이거 일단 앞부분은 제가 헷갈려서 이거 D 부분은 먼저 얘기했는데 뒷부분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D 방식으로 이간의 이양 대입 방식으로 기읍 같은 학생들이 가르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자, 그 이제 애들 수준이 낮잖아. 근데 애들이 수준이 낮는데 뭐 이거 가서 어렵게 가르치면 애들이 뭐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양 대비적 방식으로 가르치면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알총공 힘이 장사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죠. 반면에 춘추는 뭐예요? 힘이 약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국엔 춘추가 왕이 됐다. 그래서 얘들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나름대로 알총국과 춘추가 대비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군신화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항 대비적 방식으로 해서 용감함과 비겁한 방식으로 해갖고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갖고 한번 제가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약간 이제 문제 많아요. 한 4-5문제 더 있거든요. 각자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아제 필라렐 모델을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피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데, 자, 피아제 이론의 비판은 이제 누가 주장한 거죠?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피아제 이론 영역 피아제 필라렐 모델을 비판한 내용이야.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7시가 있고 여기가 좀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추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그 다음에 피아제 이론 이 부분을 할게요.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